안녕하십니까. 정치본색 진행을 맡은 한진입니다. 오늘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강수영 변호사, 정기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시작부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라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아니 요거를 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좀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예. 우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고 2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6개월입니다. 예. 근데 그게 6월 26일로 만료 예정이었어요. 6월 26일이 되면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 입장에서 그렇게 풀려나가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뭐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석 결정을 하면서 보석을 결정할 때는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거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을 부과해서 풀어줄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려면 보석밖에 답이 없다. 그리고 이 얘기를 검찰이 먼저 꺼냈어요. 이 얘기를. 예. 제한을 걸기 위해서 일부러 보석을 그렇죠. 허가한 것이다. 예, 명분은 그거고 검찰도 그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대로 26일이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보석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를 검찰이 먼저 꺼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분노했듯이 지금 김용현은 이 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죄들이 있어요. 블랙리스트 방첩사에 시켜가지고 군장성들 정치 성향 파악하고 그다음 예. 비하폰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비하폰 뭐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 다 직권남용죄고 내란죄와는 별개 범죄 사실이고 당연히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사안들인데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검찰이 심우정 검찰이 영장 청구도 하지 않는다.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장 발부하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면서 예.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짜고 치는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아.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있다. 네, 자, 뭐, 어떻게 두 분은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은 두 명이다. 예. 주기현, 그 다음에 심우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기현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풀어주고 다시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이 직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반바지 입고 활개치고 있고 한강에 가서 개들하고 산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기현이 소위 보석 신청을 인정해주고 원래대로라면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어야죠.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가까이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2년 가까이 계속 감옥 안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범죄보다 지금 있는 내란 범죄가 더 예를 들면 가벼운 건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내란 우두머리의 핵심적인 주요 임무 종사자 두 사람이 시내를 활개치고 다니면 내란이라고 하는 수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6개월 동안 많은 국민들이 소위 트라우마 속에 빠져 있었는데 다시금 트라우마로 올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기현과 심우정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주기현으로 대표되는 법원과 예. 심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이 친위구테타라고 하는 성격을 지금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역사의 오명인데, 개인적으로도 오명인데. 전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도 내란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내란 세력들이 이렇게 준동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 법꾸라지 또는 법기술자들이 상황을 악용해서 윤석열 구속 취소하고 직위원이 재판하는데 김용호는 풀어주고 그리고 검찰은 추가 기소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텐데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정권이 바뀌는 동안 우리 직위원에 대한 관심 없었고 구속 취소가 이제 6월 말로 실제로 실행될 경우에 이것들이 활개치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초반에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이 더 가 있는 동안에 이들은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걸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당장 국회가 지금 움직여야 한다. 예.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국회에서 당사자들을 직접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부르고 두 번째
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를 어떻게 볼 거냐? 심우정 어떻게 볼 거냐? 자, 심우정 그대로 놔둘 거냐 말 거냐? 검찰 개혁한다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 이들이 지금 절대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것에 대해서 내심 이 정권이 계속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 지금 김용현뿐만이 아닙니다. 또 김용현 외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용현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막자 이것도 안 됩니다. 예.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 다시 접근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직위원이 지금 그 룸사롱 접대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오간데 없어져 버렸죠. 직위원이 구속 취소했죠. 직위원이 오늘 석방 하지 않습니까? 보석으로. 보석의 불가피한 사정은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국민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통했던 이것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바깥으로 다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법원에서 결국 추가 기소가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허가를 내준 거랑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안 할 거라고 본다. 검찰은 언제든지 추가 기소할 예. 수 있어요. 안 그렇죠. 할 거라고 보고 이대로 26일이 되면 완전 자유가 되니까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예. 얘기인데 지금 조건 부과된 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조건을 부과했냐면은 김 전 장관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반드시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주거를 제한할 것, 보증금 1억을 낼 것, 그리고 본인이나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을 접촉하지 말 것. 이건 뭐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이런 거. 예. 뭐 다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자, 우리가 1심에서 구속 피고인을 재판을 할 때요. 풀려나기 전에 판결 선고하는 게 상식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엄중한 사건이고 정말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일을 굉장히 많이 잡아서라도 집중 심리를 해가지고 전담재판부로 너 다른 일 하지 말고 이것만 재판해. 판사에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1심의 구속기간 안에 끝내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재판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재판 이대로 가다가 그냥 법에 따르면 풀려나니까 너 보석이라도 해가지고 조건 좀 걸게요. 이렇게 명분 만들고. 야, 법원 너네들이 지금 내란 번 풀어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조건 걸었잖아요. 지금 안전하게. 뭔 내란범이에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고 있는 거,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괘씸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강수영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그런 거잖아요.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도과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법원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면서 보석을 걸었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김용현이 보석을 안 받는다. 안 받겠다. 6월 26일 날 끝나는데. 그럼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조건도 부과가 안 돼요. 그러냐 밖에 나와서 그냥 저기 누구죠? 윤석열처럼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이 지금 19일 날 3차로 소환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비화폰을 갖다가 삭제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윤석열이 밖에 있음으로 해서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다 직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매우 우려하는 거죠. 왜? 내란범죄라고 얘기하는 건 우두머리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거기다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용현이 밖으로 나온다? 제가 볼 땐 이건 이와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매우 움찔하겠죠. 둘 다 나와 있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입을 닫거나 아니면 증거를 숨기거나. 그럼 제가 볼 땐 광범위한 내란 증거인멸의 환경들을 지금 검찰과 법원이 만들어준 거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화국의 기본적 원칙이 깨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자, 국회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게 이제 대통령은 국정안정 그리고 지금 민생 문제, 외교 문제 이쪽으로 이제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지금 우리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사법부가 지난번에 해왔던 몇 가지 행태들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비롯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내란 세력과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수없이 많은 억측들 우리가 이제 그 추측을 해왔는데 결국 이걸 내버려 두고 나니까 결국 우리 못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 지금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걸로 보고요. 재판부가 예를 들어 재판 지연을 6개월 뒤면은 정말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풀어줘야 하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을 때 이거 내 권한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검찰은 수사 안 하고 추가 기소하지 않는 이제 이것들이 섞여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가 진짜 기뻐하고 정권 교체했으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승리했다라는 쪽으로 갈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걸 계기로 거꾸로 돌아가서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지를 당장 저는 국회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사위원장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사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행체제가 가능한지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빨리 국회가 좀 움직여서 이 문제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윤석열 내란 세력들의 소위 말하는 잔재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정권을 흔들 것이고, 두 번째 여기에 사법부, 뭐 검찰은 이미 다 동원체제로 한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빨리 대책을 세워서 움직여야 한다. 우리도 지금 사실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굉장히 좀 안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들 기득권 세력이 쉽게 물러나거나 쉽게 우리를 인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만들어서 내란도 뭉개고 구속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지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은 벌어졌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은 지금 정말 어렵게 된 게, 원래는 뭐 특검이 빨리 발족돼가지고 뭐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특검이 지금 준비 기간 20일인데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정강석화처럼. 그러면 지금 검찰이 문제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범죄혐의 말씀드린 것 중에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에게 비아폰을 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에요.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 명백해요. 이게 뭐 이렇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될 이유도 없어요. 오늘 영장 청구서 바로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안 한다. 그럼 왜 안 하는지를 국회가 불러서 너네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매우 쳐야 되고 검찰을.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추가 기소가 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뭐 특검들이 지금 발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뒤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김용현을 필치로 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군 장성들이. 예,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가. 그러지 않으면 연달아 나가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도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 예, 그러니까 뭐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건부 보석 허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풀려날 김용현에게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지금 쳤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김용현 입장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좀 기다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은 일단 국회 차원에서 할 일 말고는 딱히 방법은 일단 없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뭐 국회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예. 검찰에서 추가 기소 안 하겠다고 얘기해버리면 뭐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아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니 김용현 자기 입으로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다 위반했잖아요.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 21세기에 무슨 예를 들면 계엄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들도 있고, 제가 볼 때 추가 기소할 내용들은 엄청나게 쌓여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내란을 일으켜서 그 군대를 이동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전 국방부 장관을 6개월 만에 밖으로 내보내는 국가가 있나? 말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그걸 지금 검찰이 용인했고, 법원은 검찰이 지금 추가 기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보석으로 풀어주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저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지금 법원과 검찰이 끌려가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수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은 재판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 뭡니까? 방기했다는 얘기예요. 내란 수사와 내란 재판을 방기한 사법부가 존재한다면 내란은 절대 규율이 안 돼요. 법의 문제로.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6월 26일이 6개월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장 나가면 또 뭐 국회가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난감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자, 법원에서는 보석을 통해서 일단 묶어두겠다. 조건부로 일단 석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피고인들은 지금 우리는 6월 26일 날 그냥 구속기간 만료니까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강성명 변호사 얘기했듯이 자, 보석 허가했지만 안 받겠다. 완전 자유의 몸이 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단이 없다고 저는 여기서 손을 내려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 수단이 없지만 수단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추가 기소하는 건을 검찰만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지금 추가 기소를 할 수 없습니까?
내란 사건 관련해서 네, 기소는 오로지 검찰만 예, 네, 아니 기소는 검찰만데 수사된 내용을 가지고 검찰의 압박을 우리가 하게 되면 수사 내용은 충분히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일단 국회 불러서 왜 이것을 기소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심우정이 이렇든 저렇든 심우정 감옥 가야 될 일이든 아니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정돈된지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수사 내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수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자, 수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기소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야 한다. 자, 이 건은 그러면 공수처는 할 수가 없습니까? 기소는. 역시 이제 기소도 공수처는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도 결국 검찰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검찰을 불러서 국회가 전면을 하듯이 저는 싸워야 한다고 보고요. 이거를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없다. 그러면 결국 특검을 통해서만 이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은 한 달 동안 시간이 걸리고 이 사람 이미 밖에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공포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내란 세력이 바깥에 나와서 구속기간 만료되어서 활보를 하고 있다. 활보 정도는 아니라도 가택 상태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언을 할 수 있고 윤석열을 만나지 말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보석도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자는 것은 더욱더 안 된다. 왜 대책이 없겠습니까? 국회에서 매일 이 사람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부를 수 있는 거고 또 검찰도 부를 수 있는 거고 검찰 담당 수사관들 불러서 왜 이걸 못하고 있는지를 따지고 나서면서 국회가 매우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면 저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사이에 특검이 출범하든 어떻게 하든.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를 또 어떻게 할 거다. 두 번째. 룸사롱 접대 문제, 정부 법관회의, 대법원에서 이거 사실 조사했다면서요. 감찰관실에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결과가 됐느냐 밝혀라라고 요구를 하고 법원행정처 불러들여서 따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다들 한패가 되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 그리고 누구를 봐주겠다는 결론을 딱 이르게 하는 그러나 각자의 명분은 다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느냐. 신정부에서 내란 세력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법원, 검찰의 불기소, 이제 기소를 하지 않는 것, 법원의 판단 이런 것들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그러면 정말로 이재명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냐, 국정기조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시비를 거는 건 아니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을 내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바꿨는데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하는 터전을 신정부에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말씀. 절대 있을 수 없다 말씀 주셨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보니까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유기 건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진상조사단이 고발을 좀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김용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고발을 지금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고발한 건 말고 이거 고발도 역시나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속도전에 있어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최대한 빨리 인선해서 검찰을 좀 빨리 어떤 물갈이 인선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검찰의 인사를 통해서. 예, 인사를 통해서. 그것도 가능한데 근데 그것도 너무 우회로죠. 너무 많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 냉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급한 거 맞고 시급한 문제는 맞는데 예. 김용현이 풀려나고 나서 뭐 어떻게 보석을 뭐 받아들이든 아니면 완전 자유의 몸이 되든 풀려나고 나서 국회가 지금은 이렇게 된 이상 검찰과 법원에 대한 초고강도 개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너네들 지금 뭐 정권 초기에 좀 속도 조절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민생이 먼저고 경제가 먼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끄러운 건 좀 나중에 미루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뭐 완벽하게 압승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표도 많기 때문에 좀 완화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다시 한번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국회가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법원개혁, 검찰개혁 예고했던 것 중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예고된 대로 다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만약에 주저해버리면은 기존 지지자들도 굉장히 동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꼭 드립니다. 제가 또 이 문제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은 김용현이지만 김용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9명인가도 줄줄이 있잖아요. 네. 9명도 6개월이 다 지났는데 추가 기소했다는 얘기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검찰에서. 그럼 6개월이 다 되게 되면 이건 그냥 예를 들면 계속 며칠 상간으로 계속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김용현이라고 하는 개인 한 명의 단건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란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밖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 지금
내란 사건의 실체를 밖으로 지금 더 넓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무위원들 지금 3인이 출국 금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검찰과 국정원에도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용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무덤처럼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질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수사진척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사법부 또는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이 수사를 방기하고 있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비판적 시각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중이든 민주당 내부에서 좀 포괄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거 예. 지금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가버리냐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 없다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알고 보니까 법원에서 이거 구속을 계속 유지할 만한 사유가 없고 선고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내란은 이게 형성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권 자체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또 저는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를 하나 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 분위기가 지금 예사롭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의 불기소와 특검도 가지만 이들이 결국 감옥에 다 갈 거 아닙니까? 죄를 저지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 특검의 결과에 대해서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결국 전면전으로 지금 바깥에서는 5년 동안 전면전을 하겠다는 국힘 세력들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압도적 승리라고 평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40%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 그리고 법원과 검찰이 한패가 되어서 이 사건 자체가 그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닌데 무리하게 자 여론자판을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다라고 사실 여부가 관계없는 거예요. 이들은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면 되는 것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가서 저는 제가 이것을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수준,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판을 새로 짜야 한다. 사법부와 검찰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외로라고 하지만 검찰총장 또는 검찰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권을 통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더라도 특검 가기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고 완전 제압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정권 교체,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 이런 것들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 대책 지금 마련해야 한다.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그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여러 어떤 이 타임라인들을 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서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걸 좀 선제적으로 곧 할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올라오는 기사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요거는 요쯤 정리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제자로 해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첫 국정 지지율인데 지지율이 58.6%. 6월 2주차 이제 주간 집계로해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기대치라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진영을 떠난, 그러니까 이 실용과 민생에 집중한 어떤 행보에 대해서 정말 일할 줄 아는 정부다, 이런 일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세 분은 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들 하십니까? 네, 이례적으로 높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비약을 있을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은 80%였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70%에 육박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역으로 이제 삐딱하게 보는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작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평가절하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그 높은 지지율은요, 응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층이 굉장히 많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아예 진보 진영이 괴멸됐을 때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지지율은 이렇게 귀담아 들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이 보수 진영이 완전히 빠그러졌던 것이고 진영 결집이 안 될 때예요. 홍준표 대선 그때 당시 20%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첫 여론조사는 그때 당시는 압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이고, 이번에 양측에서 좀 결집한, 이번에는 총결집했잖아요. 양진영이 총결집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높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도의 움직임, 그러니까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난 이재명이 싫어라는 사람이 35% 내외는 결집돼 있다고 본다면 이 수치는 중도들이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예. 판단해야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저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당시에 출발 그 여론조사의 내용들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한 3에서 6% 포인트는 더 지금 잘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긍정적인 바람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뭐 제가 볼 땐 전 정부랑 비교를 해서 우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뭐 상황 자체를 객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가 58.6%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고관여층, ARS, 그러니까 소위 ARS로 진행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관여층들이 많이 반응을 할 수밖에 예. 없는 측면이죠. 여기서 58.6%가 나왔다고 하는 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신 이제 부정평가가 34.2%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여전히 정치적 고관여층에서는 35% 정도의 부정층들이 존재한다. 뭘 하든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잘하든 너무 잘하든 상관없이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갤럽 조사를 좀 봐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70%가 잘했다. 그 다음에 24%가 못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전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하건 반대하는 층 정도를 25%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25% 정도의 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통치 아니 국정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갤럽에 나타난 거다. 그럼 70% 정도의 국민들은 좋아 이 상태로 간다면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국정 운영 잘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나름대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한다면 25%라고 하는 지지층들, 반대 지지층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근데 여기에 핵심이 누가 있느냐? 영남권과 20대, 70대 이상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라 생각이 들지 나머지 지표들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국정 운영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첫 실험 때 아까 나왔던 그 사건이 첫 실험 때가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의 예.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의 문제가 처음 시험 때로 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마 중도층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떤 지금의 여론 흐름들을 더 타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예를 들면 약보합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다음 듭니다. 주 여론조사 결과가 또 중요할 수 네네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국정 지지율이 이제 계속 예.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한 열흘 정도 우리가 봐왔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걸 이제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저는 영남에서 50%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울산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뭐 지방은 지방대로 지금 뭐 엄청난 지금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구 유출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지역 산업이 완전히 이제 그 절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정도의 이제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영남에서 저는 오히려 절반 정도 나왔다. 대구 경북에서 50% 가까이 나왔거든요. 부산이 한 48% 정도 부산, 울산, 경남이 나왔는데 대구 경북도 47% 후반으로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예.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고공행진을 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저는 작용을 할 걸로 보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G7 오늘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아마 의외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 지금 취재를 해보면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서 열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보다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다라는 걸로 이제 간다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예. 것이고 김 박사 말씀대로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시험대가 지금 내란 세력들의 준동이 법원과 검찰의 이상한 태도 또는 이런 행위 때문에 불거졌던 것들이
내부적인 혼란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신속하고 조속하게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험대의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여론조사 이 결과의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좀 의미 있는 것은 불경하고 TK에서의 반응,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이상의 또 이제 긍정 평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정당 지지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전주 대비해서 1.9%포인트 상승해서 49.9%였고요.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이제 4.4%포인트가 떨어지면서 30.4%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의미 있게 봤던 게 지난 이제 13일 날 그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발표된 결과의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해산해야 된다고 본다가 50%를 찍었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상.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가 39%. 결국은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이 어떤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제 조만간 당내 수습이 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어쨌든 뽑게 될 거고, 결국 이제 또 친윤계가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어서 전당대회까지 이르게 될 때 그 안에서의 또 그 여러 아사리판 모습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결국은 정말 누구 말 맞따라 뽀개질 수도 있다. 이런 흐름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보수 민심이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뭐 의원총회든지 뭐 조기 전당대회든지 이 당을 쇄신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고비들을 보니까 엉망진창 개판이구나. 얘네들은 도대체가 다시 당을 쇄신하고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내 지역구에서 나의 패권, 나의 기득권 이거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확 내려간 거고 지금 정당 지지도는 뭐 20% 가까이 차이 나니까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건 뭐 너무 우리가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닌 것이 당이 정리가 되고 국민의힘이 어떤 리더십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아이콘이 만들어지고 또 눈속임 비슷하게 당명 고치고 이런 식으로 또 속임수를 쓰면은 금방 또 회복됩니다. 보수 지지자들은 또 다시 돌아오거든요. 결국 진영 논리에 의해서 결집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건데. 구심점이 없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우리 김상훈 의원이 표현하듯이 이제 언더 찐윤이라고 표현하는 예. 절대 잠수한 상태에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꼭두각시로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영남의 일부 무리들. 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정하는 대로 다 흘러갈 거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뭐 보수 지지자들이 원하는 완전히 새판, 뭐 한동훈이 갑자기 당대표가 되고 전당대회 열려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보수, 그리고 뭐 윤석열과 완전 절멸하고 뭐 그거와도 이별하고 이거 그림 안 나온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두 분은 국민의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지금 당장에는 시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구심점이 일단 없다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참에 좀 폭삭 그냥 아예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란 말이죠. 매우 웃긴 얘기죠. 예. 폭삭 무너지라고 이한테 제가 볼 때 매우 웃긴 얘기라 생각이 그렇죠. 들고, 정당이 무너지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핵심적으로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내대표 누굴 뽑을 거죠? 오늘 뽑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윤을 뽑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친윤 체제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거잖아요. 왜냐?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의 정당 구조가 만약에 친윤 원내대표 체제다. 그럼 친윤 원내대표가 등장하게 되면 전당대회를 할까요? 아니면 비대위를 계속 유지할까요? 이것도 두 번째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윤을 대표할 만한 구심점인 인물이 없어요. 전당대회를 열면 당대표를 뺏길 가능성이 되게 매우 높아요. 그럼 그 길을 갈까요? 안 가죠. 안 가면 어떤 일 판단할까요? 그럼 비대위 체제를 다시 꾸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예를 들면 비상체제로 계속 올해를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 정당 지지율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그러면 올해 내내 정당 지지율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저쪽 지지층이 붕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의 붕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당 지지층들이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의 상황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유지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영남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이 패배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이 되느냐? 장기적으로 소수 정당화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못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승리할 수 없는 정당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에서 근거를 갖고 있을 만한 지분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수당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쪽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전 그렇다면 지금 그 길을 서서히 가려고 하는 것 같다. 뭐냐면 어느 상황이 되면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상황이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전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를 누굴 뽑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국민의힘 미래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예. 이런 지경, 이런 상황에도 지지율이 정당 30% 정도가 나온다.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러면 정당에 대해서 정당의 건강성, 정당의 개혁성, 혁신성과 관계없이 지지를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그래도 30%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대선을 치렀는데도 41%를 얻었다고 하면 자 지금도 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아도 30%가 유지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민주당 또는 지금 이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정확하게 저는 판단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쪽에서 좀 잘못하게 되면 이쪽은 언제라도 결집해서 더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 잘하더라도 끝까지 30%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전제로 보기 때문에 저는 국힘을 절대로 얕잡아서는 안 된다. 국힘 개별 정치인들을 실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조직력이 국힘은 정당으로서 매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저희 감각으로는 이 정도 상황이면 정당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가 아니고 한 트리플 스코어 정도로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진짜 한 80% 가고 국힘은 지지율이 20% 언더로 떨어져서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가야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다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반대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쪽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거꾸로 뒤집어질 여지가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지금도 실용 노선, 중도 확장, 보수 정책을 좋은 것을 받아안고 가겠다라고 하는지가 여기에 저는 다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힘이 지금 현재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서 즐길 일은 절대 아니다.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좀 긴장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한 대비와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그리고 저희 또 다른 소식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소식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캐나다의 초청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또 가신 일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도착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첫 외교 무대에 서는 만큼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셨던 어떤 실용, 어떤 다자 외교의 가치와 철학을 제대로 보여주는 어떤 시험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분께서 또 각자 이제 또 기대하시는 바가 또 이번에 이 외교적 성과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첫 술에 너무 배부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사실 이 G7이나 나토에 참석하는 것이 맞나? 이런 걱정, 우려들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움직여서 나토는 안 가고 뭐 G7은 간다 이렇게 원래 초반에는 또 보도들이 나오다가 그랬었죠. 나토도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래서 안보실에 지금 참모진들도 다 이제 쏙쏙들이 채워지고 있고 예. 생각보다 준비를 빠르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이 무대에서 뭐 지금 현안들이 갑자기 일괄 타결돼 가지고 모든 문제가 짠 해결될 수는 없어요. 예, 이 그렇죠. 첫 무대에. 그리고 다자 외교를 할 준비도 아직 안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각국 정상들에게 처음 보여주는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 서로 이익만 맞으면은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오픈되어 있다라는 태도만 보여주고 와도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이 외교의 장마저도 이념의 장으로 공격의 장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경원 같은 사람 지금 얘기하는 게 나토 안 가면 뭐 중국 편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짜가지고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있죠. 나토 안 가면 이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지금 함정을 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향적으로 참여하되 뭐 나는 지금 뭐 중국 편든다, 러시아 편든다, 미국 편든다 이런 편가르기식 외교가 아니고 일단 가서 첫 무대에 선다. 그리고 정상들하고 한 번씩 1대1 회담 가능하면 여러 군데 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정상들과 만나고 오면 그만으로도 아주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17일에 어쨌든 이 G7 정상회의를 하기 이전에
일단 거기에 초청되어 있는 정상들과 또 이제 G7에 원래 이제 참석하는 정상들과 어쨌든 연쇄적으로 16일 날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뭐 충분한 그 일정이 소화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나가니까 기대 이상으로 성과가 낼 겁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지금 민주정부가 수립됐는지 과정들을 전 세계 정상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현안 문제 정확하게 이제 지금 짚고 나가기 때문에 의외의 성과가 이제 좀 나올 거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언제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안건이 이런 것들은 다뤄질 수 있다. 그러고 좀 이재명 정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그 미국에서 내고 우리가 네. 이제 거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일단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성과가 상당히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도 좋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번에 그 지난 12.3 내란 사태 때 제일 먼저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국회로 들어가서 조치했던 것이 국민들이 국회를 방어선을 좀 쳐달라, 국회로 와달라고 요청과 함께 결국 외교 라인을 최대한 가동해서 한국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호소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미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라고 했던 메시지를 받아내듯이 매우 외교에 대해서도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생각보다 큰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아마 매일 그런 소식들이 1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동안에 아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소식이 저는 전해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박사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저는 가는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것만으로도. G7 그렇죠. 초청을 받았으니까. 초청을 받았다는 거고, 내란이 극복되고 난 다음에 6월 3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분을 초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K-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존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적으로 투사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가는 것 그 자체로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유성락 안보실장이 얘기했듯이 뭐 G7이란 다자 회담에 대비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반도 특히 한국의 외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 또는 한일 정상, 그것이 약식 회담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만남을 통해서, 소위 한일 같은 경우는 한일 협정 지금 60주년이 지금 6월 20 며칠인가 되거든요. 그거가 관련돼서 실용적인 외교로서의 쌍방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통해서 소위 과거사의 리스크들을 놓기로 하면서 협력 관계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는 가장 핵심이 이제 관세 협상 문제가 걸려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 협상에 대한 쌍방 간의 정상의 신뢰를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협의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발하기 전에 6.15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남북 간의 대화를 이제는 가동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랬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의 상황들만 잘 하고 돌아와도 국민들이 좋게 평가할 거라 생각이 들고, 윤석열 이전에는 대통령이 안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외교 활동하고 돌아오면 지지율 올라갔거든요. 예.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좋은 판이 깔렸고 큰 문제 없이 잘 다녀오기만 하더라도 저 그 자체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셨던 실용적 외교적 측면에서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비교되는 부분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졌었던 여러 외교적 참사와 비교 선상에서 두면서 그거 비교하지 마시죠. 더욱더 큰 성과로 이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여전히 이제 흔적들이 예. 좀 많이 진하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개혁 과제는 실제 이제 지금 시작이다. 우리가 약간 흥분하면서 또 기쁜 마음에 이재명 대통령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대감 그리고 또 우리의 희망 사항으로 표출되고 박수도 치고 응원하고 막 이런 순간에 내란 세력들의 준동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잠시 놓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확실하게 뭔가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분노하시고 좀 화가 나시겠지만은 오히려 이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원과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쌓여졌고 정말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의석수 가지고 다 밀어붙이면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으로 엄청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긍정적 시각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전제는 그 말씀드리고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 불러가지고 직위원에 대한 감찰 도대체 어디까지 했는지 따져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영현 공판 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공판 때는 뭐 했고 여기는 왜 이렇게 진행했고 하나하나 다 되짚어 봐야 되는 거고 왜 끌었냐.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내란범도 어떻게 할 거냐. 불러서 대답 시원찮게 하면은 일단 직위원부터 탄핵으로 날려야 돼요. 감찰이 지금 뭐 얼마나 시간 끌고 있어 이 간단한 걸. 그리고 검찰도 왜 추가 기소 안 하는지 그리고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거 하나하나 따져 묻고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아니 지금 심우정은 오늘 새벽에 기사 나왔지만은 아니 자기가 뭔데 비아폰을 들고 있잖아요. 비아폰 들고 지금 민정수석하고 지통한 게 걸렸잖아요 지금. 이거 완벽하게 내란 세력하고 지금 통하고 있다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고 우면할 때가 아니에요. 심우정도 탄핵으로 날려야 됩니다. 예. 이 두 가지는 필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취재, 그리고 섭외,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 이 스픽스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라는 말씀 드리면서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 꼭 좀 눌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입니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또는 010-7612-3303 다시 말씀드릴게요. 010-7612-3303 예, 카톡 또는 문자 상담 예약 24시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픽스몰 광고입니다. 저는 항상 이 광고만 그렇게 기다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소팔메토 하나로 부족하다면 이제 더블로 가야죠. 전립선, 활력, 지구력, 면역까지 싹 다 챙긴 조합 더블 소팔메토 앤 옥타코사놀입니다. 자, 스픽스에서만 공동구매 특가로 쏩니다. 자, 이런 기회 다시는 안 옵니다. 자, 소팔메토 고함량에 옥타코사놀까지 들어간 거의 반칙 수준의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소팔메토. 자, 체력이 떨어졌단 말 이제 하지는 마시고요. 이거 딱 한 캡슐로 아침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바로 스픽스 공동구매 놓치면 손해라고 하니까요. 꼭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자, 준비된 정치본색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강소영 변호사, 그리고 정계한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